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용학도서관 사서 이동욱입니다. 네, 2020 대구 수성 한국지역도서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국지역도서전은 2017년 제주에서 시작된 이래로 대구 수성구에서 네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지역도서전은 대구의 출판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대구 수성의 지역 출판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도서관에 찾아온 지역 저자는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3일 동안 고산도서관, 용학도서관, 범어도서관 총 3개 도서관에서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도서전 홈페이지 및 유튜브와 상하동산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송진환 선생님과 권숙희 선생님의 강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짤막한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첫 번째 강연자인 송진환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송진환 선생님은 자풀의 노래, 누드 시집, 조롱당하다 등 여러 시집을 낸 대구의 대표적인 시인이시고요. 그럼 송진환 선생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사실 좀 짧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가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30분 내지 40분, 그리고 한 10분 정도는 질의응답하는 이런 쪽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조정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시 습작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저희가 저도 시를 쓴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42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늘 쓸 때 습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완성되지 못한 작품을 결국 내보이고 이렇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셈이죠. 그래서 습작이라는 점을 달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맞추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게 뭐가 있을까 상당히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시의 정의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프린트가 있는 것, 유의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를 사람마다 좀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사상이라든가 또는 정서, 이런 것들을 운을 잇는 운율을 따라 가지고 함축적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다, 뭐 대충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첫 번째 정서나 사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작품의 내용, 주제와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서라는 것은 결국 시인의 내면에 흐르는 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령 채송화 핀 그 꽃밭에 앉았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평소 살아계실 때 채송화 꽃을 특별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이런 것이 담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시인의 어떤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저 정서나 사상이라는 것이 개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정서, 사상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서, 사상과 맞닿을 수 있어야 결국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늘 생각하면서 습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운율이 두 번째 이야기할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운율은 이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시, 시조, 동시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운율은 우리가 보통 크게 둘로 나누죠. 내재율과 외재율 혹은 외형율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재율이라는 것은 우선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 외재율과는 다르게. 그래 아마 시를 쓰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시를 쓰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마 처음은 이 왜 내재율을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 보이도 안 하는데 말이지. 저도 한동안 늘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쓰긴 쓰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건 결국 내면 안으로 흐르는 그런 잠재적인 운율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면은 결국 그 시 속에서의 내용이라든가 언어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쓰는 그 시인이 쓰는 사람이 굳이 거기 죄송합니다.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편의 시라는 것이 쓰면 그만 한 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행, 한년 이런 것들이 쭉 모여가지고 한 편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늘 생각하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내재율이 잘 갖추어지려면 퇴고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쓰면서 반복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언어도 앞뒤로 배치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말이죠. 뭐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머니 참 그리운 어머니 오늘 아침 당신을 보았습니다. 자, 가령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한 행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걸 두 행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뭐 방금 이야기했던 거 좀 맞지 않아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운 어머니를 한 행으로 빼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도 배치를 해보고 저렇게도 배치를 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내재율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그 느낌을 봤습니다. 요즘 그 낭송가들이 시 낭송을 해요. 그런 모임도 갖고 하는데 내 시 A라는 작품을 어느 행사장에 가니까 어떤 그 낭송가가 이렇게 낭송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르게 끊어요. 그 내시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자기 호흡대로 또 새롭게 끊어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 어느 게 꼭 옳다 그러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제 외제율이 있습니다. 외제율은 저기 이제 겉으로 보이니까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저기는 어떻게 됐죠? 음성률 하는 것. 저건 사실 우리나라 시에서는 그렇게 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거는 개념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고전화, 장단, 강락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운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어는 말이죠. 장단에 의해서 표준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두드러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에서는 잘 나타나는 그런 운율이 아닙니다. 우리 아마 영어 같은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단어는 액센트가 앞에 온다. 요거는 뒤에 온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그리 주로 영시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한시 같은 데서도 종종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음수율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기 뭐 332조, 7호조, 7호조는 뭐 3, 4, 5조라고도 합니다. 하고 3, 4조 등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음수라는 것은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내려갑니다. 자, 뭐 한두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냥 이거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많은 숙련을 통해서 저절로 말하자면 우러나오게 저절로 배어나오게 저절로 쓰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다 들어봤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예를 두 개 소개해놨네요. 아마 진달래꽃 김소월의 저희 뭐 흔히 7호조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 4, 5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제 이런 생각을 갖지는 마십시오. 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했는데 나보기가 네 음절입니다. 그리고 역겨워 세 음절이죠. 지금 4, 3인데 3, 4, 5절 안 했습니까? 제가 그죠? 그 지금 4, 3, 5조인데 가실 때는 이래서 4, 3, 5조인데 이건 변형은 항상 부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가 생각나네요. 그 옛날에 박재란 씨가 불렀던 그 노래. 그렇죠. 해마다 봄바람이 남에서 오네. 그런 게 딱 3, 4, 5조, 뭐 흔히 7호조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정산별 우리 고려 소교조 그죠? 저것도 원래는 사르리 랐답니다. 사르리 랐다죠. 앞에 사르리 뒤에는 랐다가 생략된 건데 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332조라 하죠. 뭐 저런 것들 뭐 그런 게 소위 음수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보율 저거는요 우리 현대시에서는 그렇게 뭐 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시라고 하는 시조 있지 않습니까? 시조는 바로 음술이 상당히 음보율입니까? 음수율은 음보율 방금 그 시조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시조도 과거에는요 음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흔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장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아마 34, 34, 34, 34, 35, 43 이런 식으로 아마 공부를 하셨던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음수율 그것도 이제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33가 잘 없는 거야. 25도 나오고 23도 나오고 23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음보율을 중심으로 해서 시조를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보율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자, 가령 자, 고시조 생각나는 게 청산리 벽계수야 있네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하라. 수위감을 자랑하라. 사사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건 호흡의 단위입니다. 사실 음보라는 것이 소리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이 똑같다는 겁니다. 글자 수분은 쉽게 말해가지고 5자인데 가령 3, 4 한데 2, 5가 됐습니다. 그러면 2와 5의 2자, 5자의 호흡의 시간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시에서는 잘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시조에서는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근데 종종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자유시를 쓰는 사람들도 좋은 시는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애송내는 시는 저 시조의 저 가락들이 흔히 많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음이율 하는 게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요 한시입니다. 한시. 그 한시 저 가령요. 그냥 참고적으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뭐 현대시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원절구, 절구도 있고 율시도 있고 배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형이 있습니다. 절구라는 것은 결국은 내행으로 이루어진 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원절구 하면 한구가 5자로 된 절구죠. 그러니까 오원절구 하는데 왜 제가 그 한시 절구를 예로 드느냐 하면은 요게 말이죠. 그 절구는 예를 들면 그 이건 내가 이야기를 괜히 꺼낸 것 같은데 한자는요 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성,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래요. 요게 요 자리에는 평성을 놓아라. 요 자리는 척성을 놔라. 거성, 입성 요걸 묶어가지고 척성이라 하는데 놓아라. 요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시에서는 이런 걸 음이율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가령 여기 3년으로 이루어진 자유시가 있습니다. 3년 제일 첫머리에 하늘이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 연 첫머리가 하늘과 뭐 가령, 그다음 세 번째 연에 가서 하늘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늘 이런 것이 규칙적으로 반복됐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음이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거기 두운, 요운, 가군, 요운이 하나 빠졌네요. 두운, 요운, 가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운은 머리 두자 제일 앞머리가 그렇게 일정하게 놓일 때, 그 다음에 요운 우리 요통한 그럽니까 허리, 그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놓이는 경우, 그리고 끝머리 다리 각자입니다.
제일 끝머리가 이렇게 같이 놓이는 것, 요걸 가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정서나 사상을 운율에 따라서 함축적 언어로 표현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갈 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함축적 언어를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전부가 어쩌면 표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표현법입니다. 우리 달리는 수사법 그러기도 합니다. 한데 이 표현법은 세 가지로 분류를 다시 합니다. 강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변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법이 있습니다. 강조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우선 과장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과장이라는 것은 있는 것보다 더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 뭐 이런 식. 그런 게 바로 과장법이다. 그 다음에 명탄법도 이게 강조법의 하나입니다. 오, 저런, 아이고, 이거 어쩔 거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강조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조법하고 나중에 변화법에서 대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눈여겨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치 넘어가기 전에 그 영탄법 같은 저런 건 특히요, 우리 시를 쓸 때 많이 쓰면 안 좋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탄법은 잘해야 본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노출되기 때문에 자칫 공감을 넣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대조법 저거 말이죠. 나중에 대꾸법, 여기에서 보면 대꾸법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기 보면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고 했죠. 저기 결국은 예술은 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꾸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저게 우리 문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인생은 짧지만 했는데 저 지만 하는 거 있죠. 짧지만 할 때 저게 이제 의미입니다. 이제 어간과 의미할 때 그 의미인데, 의미 저게 종속적 연결 의미입니다. 종속적 연결 의미로 이어지면은 저게 뒷머리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고 하는 것은 대등적 연결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앞구절과 뒷구절이 대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뒤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점층법이 있습니다. 저거는 점층이니까 갈수록 점점 커지거나 넓어지거나 높아지거나 뭐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다음에 그 점강법이라는 게 있는데, 점강법하고는 저기 표현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거나 좁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 그런데 실상 이제 어떤 그 문장을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저긴 다 강조인데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점강법도 저기 이제 내가 강조라요. 점청법은 좀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점강법이 왜 강조가 되느냐?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저걸 강조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용학도서관 점점 작아졌죠. 저 범위가 점점 작아졌는데 근데 이것은 말이죠. 결국은 용학도서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강법을 따로 이야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천이나 점강이나 결국은 표현은 그렇지만은 결국은 강조하기 위해서 모양이 좀 다를 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복법은 뭐 강조라는 것은 금방 느낄 겁니다. 무슨 이건 아니겠다. 이거는 결이 반복이니까 봄이 왔네 봄이 와. 앞산에 봄이 왔네. 봄이 왔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열거법하고도 좀 닮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 강조법에 연쇄법이라는 것도 있고 억양법이라는 것도 있고 미화법이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억양법은 이런 건 있습니다. 억양법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놈 인물은 잘나는데 말을 도무지 들어먹질 않아.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한 부분을 탁 높여 놨다가 탁 떨어져버리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일종의 억양법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서리법 이거는 뻔한 그 대답을 생각을 하면서 의문 형태로 만들어낸 표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 하나만 봅시다. 그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라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물을 때는 몰라서 묻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몰랐던 어떤 그런 대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거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저런 것을 서리법. 그 다음에 인용법이 있는데, 인용은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온단 말이죠. 따오는 건데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옴표로 딱 이렇게 따옴표 표시 알죠, 그죠? 따옴표로 묶어서 인용하는 것을 명인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따옴표 없이, 그냥 예를 들면 그는 따옴표하고 내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다. 따옴표 닫고 라고 말했다. 이러면 이건 명인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냥 이렇게 따옴표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민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대구법은 설명을 했으니까 두고요. 도치법은 저건 앞뒤 문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 것이 이 반어법과 역설법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흔히 쓰이는 변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어법이라는 것은 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경상도 사람들 오연이 잘났다 이런 거 있죠. 정말 잘났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러워 죽겠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이래 보면 어린애 이래 툭툭 치면서 아유 그놈 밉생이다.
밉상이다. 정말 밉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것이 반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역설법은 역설법은 꼭 여러분들 관심 있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오늘은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데 뭐 시적 허용이라든가 언어 유희라든가 다른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역설법은 논리에 어긋납니다. 표현 그 자체로 보면 논리에 어긋나지만은 그 속에 어떤 진리, 진실을 담고 있을 때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그 예가 뭐 나온 게 있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인 문장이라면 저건 잘못된 문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났는데 무슨 또 길이 있어요? 끝났는데. 일반적인 논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러니 또 다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참으로 중요한 비유법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는 여의치 않네요. 비유법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언유법이죠. 그 다음에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은 언유법보다도 좀 뭐 차원이 좀 낮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유법은 형식이 A는 B이다 하는 형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A는 B이다.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이것이 내 마음을 비유하기 위해서 끌어온 무엇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의 원관념이 뭐냐? 보조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호수의 원관념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무 약품을 이렇게 읽는다든가 또 내가 시를 쓸 때 원관념이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상징과도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학 학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도 이 구분을 정확하게 잘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견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또 뒤에 상징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유법, 이거는 뭐 A는 B 같다, 같이, 처럼, 듯이 이런 것들이 붙은 것들은 다 직유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예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거의 뭐 특별히 없네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 그 동시 중에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런 게 있었어요. 쟁반같이 둥근 달. 요거는 말이죠. 쟁반같이 둥근 달. 둥근 달을 쟁반같이 쟁반처럼 둥근 달을 했지 않습니까? 쟁반의 원관념이 둥근 달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오늘 다른 데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이 비유가 말이죠. 이제 처음 누군가 그 비유를 안 썼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 쓰고 이러면은 신선한 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걸 죽은 비유, 사비유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유 다음이 풍류법입니까? 풍류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담, 경언 같은 말이죠. 금언 같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비유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이거는 어쨌든 요거는 풍요 이해가 됩니다. 그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라고 말했다. 이러면요, 이게 풍류도 되면서 인용법도 됩니다.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노? 대유법. 대유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갈라내는 겁니다. 다시 구분을 하는데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습니다. 제유법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빵을 달라, 오냐 빵 먹으라, 이거 아니거든요. 먹을 좀 없나? 음식물을 좀 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환유법은 이거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서 비유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바지 저고리를 보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바지 저고리 저런 것이 아마 저기 처음 누군가 비유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바지 저고리 입고 좀 뭔가 모자랐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표현이 나왔는데 저런 것도 사실은 다 사비유입니다. 죽음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그리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법과 화류법이 있습니다. 의인법은 무생물을 사람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류법은 더 넓습니다. 무정물을 다 유정물화하는 것. 좀 어쩌면은 좀 폭이 더 넓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화류법을 특별히 이야기 안 하고 다 의인법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축적 언어 한번 봅시다. 이 함축적 언어는 비유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과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비유는 방금 대충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라는 것, 이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상징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 40분이 되었습니다. 한 5분만 더 쓰고 5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양해를 얻겠습니다. 관습적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 사람들 머릿속에 굳어진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가 나왔습니까? 비둘기, 평화, 십자가, 뭐 기독교, 예를 들면 말이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적 상징, 이거는 우리 실제로 문학에서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역사, 문학, 뭐 종교 이런 데서 오래 자꾸 이야기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굳어진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흔히 뭐 물 같은 거 이런 걸 예로 흔히 잘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어떤 탄생의 의미 또는 뭐 죽음의 의미 또는 정화의 의미, 뭐 생성의 의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예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예를 들어놨네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시를 쓰면서 제일 필요로 하는 상징은 바로 저 개인적 상징입니다. 저는 문학적 상징이라고도 하고요. 저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내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바위 하나 떨어졌다. 바위 하나 떨어졌다. 이 바위가 뭐냐? 굴러다니는 그 돌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바위는 내 갈 길을 막고 내 앞에서 아주 나를 밀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이거는 일종의 장애물이죠. 서정적 자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물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건너서 길을 따라서 쭉 내일로 가고 싶은데 앞에 바위가 하나 탁 놓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끝나버리면 이 좌절이 되겠는데 그 바위를 끌고 결국 돌아가든지 아니면 뛰어넘든지 넘어서 내일로 갔다. 그러면 이 바위가 장애물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 또 극복의 의미도 동시에 갖습니다. 그걸 결국 뛰어넘어서 돌아서 내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장애물이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거기 이제 조금 땡겨, 그렇죠. 여기 은유와 상징의 차이를 거기 소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은유는 아까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이 된다 했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갖습니다. 갖는데 이 상징은 원관념이 보조관념만 있습니다. 원관념이 따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쭉 통해서 보면서 또 내가 쓰는 입장에서는 쓰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 저런 의미를 갖도록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아까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비유와 상징은 때로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러니 잘못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수능 시험 같은 나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예를 가지고 이게 은유냐 아니면 상징이냐 하면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처음 돌아가서 말이죠. 돌리지는 마세요. 우리 시의 정의를 아까 어떻게 내렸냐 하면은 시인의 정서나 사상 따위를 운율에 따라서 결국 함축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표현한 문학적 갈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와 사상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운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운율. 자, 여기에서 하나 보태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시의 3요소. 시의 3요소가 뭐냐면은 우선 의미적 요소가 있습니다. 의미적 요소. 그 다음에 음악적 요소가 있습니다. 음악적 요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화적 요소입니다. 회화, 그림 있죠. 회화적 요소. 그러니까 방금 정서나 사상, 주제 요거는 그 사상은 주제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운율은 음악적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라는 것. 그 방금 내가 하나 더 보태면 바로 그게 회화적 요소가 되는데 회화적 요소라는 것이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달리 심상거리기도 하죠.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감 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만입니다. 오감에 따른 말하자면 이미지 심사입니다. 이게 하나만 그 예를 들면 나머지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시각적 심상 하나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보면 하늘에 구름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다. 하늘에 구름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다. 어떻습니까? 정경이 이래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렇죠? 눈으로 이래 보이는 듯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 혹은 시각적 심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여기도 다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감각적 이미지 하는 게 보입니다. 공감각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거죠. 전이 옮겨 바뀐다는 것인데 거기 뭐 예가 있었던가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푸른 종소리. 원래 종소리는 말이죠, 청각적인 심사입니다. 그렇죠? 청각적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푸른 종소리라 했어요. 종소리가 푸르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종소리가 푸르다. 종소리를 이렇게 푸르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청각이 시각화된 것입니다. 알겠죠? 그것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해서 몇 가지를 뽑아놨는데,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시어서인데 내가 시를 쓰면서 이 두 가지가 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가령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여기 늘 하는 말이 있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또 뭐 언제나 뭐 이런 말도 있죠. 또 뭐 있겠어요? 끊임없이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일 겁니다. 근데 이 것들이 갖는 느낌은 표현을 해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항상보다 늘이 낫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포도가 있습니다. 포장된 길이 있어요. 거기에 큰 돌이 아니라도 조그만 자갈 하나가 있어도요, 그게 아주 거슬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런 게 탁 튀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기분이 되게 나빠요. 이게 우리 한편의 시를 쓰는 동안에 그 가운데 좀 이게 특별히 튀어오르거나 특별히 푹 꺼지거나 이런 어휘들이 없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과 연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작품의 성공과도 굉장히 밀접할 겁니다. 운을 하고 아까 그 연관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 입장에서 저걸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한편 이래 이제 쓰면서 오늘 뭐 다 하루에 다 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아마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저장을 해놨다가 내일 다시 켜면서 이거 아닌데 바꾸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걸 한 행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아니면 한 행 자체를 한 연어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이러면서 그게 한편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오늘 그 이야기한 것들 뒤에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사실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대충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며칠 전에 어디에 심사를 갔습니다. 심사를 갔는데 보니까 막 작품이 많아요. 몇천 편 들어왔는데 이게 섭작을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섭작을 하면서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시를 써오지 않은 분도 이번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봤다. 이거 어쩌죠? 질의응답할 시간이 따로 없는데 혹시 정말 의문이 이런 게 있다 하면 마치고 난 다음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